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최근의 민주노총 참 어렵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잘하고 있다는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요즘에 특히.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경직성을 풀고 그런 인간적인 접근을 강화하면 뭐 어떻게 됐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떻게 됐든 저는 그러니까 정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희망이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노동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세상이 변했다고 한다. 그렇다. 변했다. 자본은 더욱 악랄해졌고 전에 없던 차별이 생겨났다. 실제로 인구 절반 이상이 다 비정규직인 이 나라에서 왜 이쪽 생산조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쪽은 왜 150이냐. 이런 접근. 이게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거냐. 나는 안 잘릴 것 같은가? 나는 아닌 거지, 거기 그 사람이랑. 이 사람들은 비정규 노동자고 나는 정규직이, 나는 아니라고 늘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다 해서 결국은 다 그 회사 전체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여전하다고 한다. 그렇다. 여전하다. 민중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 어째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업종은 최저임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거의 이건 괴물이 나타난 형태인 거죠. 민주노총이 변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 변해야 한다. 관성은 버려야 하고 분열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한 80만 원도 못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면서도 노동조합에 별로 가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 없어서. 이게 가난해도 좋으니까 폼이 나야 되는 게 요즘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 민주노총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그 많은 의상, 집회 형식, 말투, 음향, 그 모든 것들 다 왜 그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비장함과 그 아픔과 그것들을 더 표현을 하고 싶겠지만 표현하는 방법 자체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달이 안 되니까 일단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음향 좀 낮추시고 말투도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뭔가 감성의 호소를 하든 논리의 호소를 하든 정확한 목표를 갖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빨간 조끼 안 입었으면 좋겠고 빨간 옷 좀 파남보 조끼 입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일들을 많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일단. 근데 지금처럼 해서만 좀 달라지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저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잘 모르겠어요. 네. 한국에 와 있던 프랑스의 한 여성 연출가가 저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랬던 일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과거를 빨리 잊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대학로에서는 과거에 민주노총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처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똑같이 줄을 맞춰 앉아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저게 군대처럼 앉아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3시간이다 집회가
근데 1시간 좀 이렇게 있다가 다 뒤로 빠져서 술 먹고 나중에 다 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결과적인 거는 진짜 뭐 회장들, 지회장들 이상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일반 촛불들이 더 많고 여태까지 제가 그 집회 뭐 서울 용산 뭐 쌍용 뭐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다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깃발은 무슨 어디로 굉장히 갈고 있다가 금방 싹 없어져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노총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 변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투쟁이 약했다고 봐요, 저는. 투쟁이라는 부분은 이거 하나 하면 우리가 이게 부러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모여서 했으면 안 부러지잖아. 자,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이런 투쟁이 돼야 되는데, 각자 투쟁을 했다는 거죠, 각자. 마찬가지로, 특히 지금, 작은 노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선일도, 해서 다시 쟁취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각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를 좀 봐서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이렇게. 이 연대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전면 파업에 들어갔어. 그러면 파업했으면 좀 끝까지 가든지, 뭐 이렇게 빨리 접어? 그러려면 사실 그분들이 조금 더 힘을, 그 존재 가치를 좀 보여주시는 건 사실 파업이죠. 저는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전 세계 청소부들이 한꺼번에 파업을 해버려서 정말 온 공간을 다 쑥대밭을 나는 꼴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단위별로 각자 맞는 투쟁들이 돼야 되고, 근데 그 가치틀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존귀함 같은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누구나 불안하다는 거. 노동조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갖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훨씬 더 그것이 더 열심히 매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것을 관철시키는 과정까지는 그게 제일 핵심이 아닌데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노총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초로 만들어진 소중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기초로 또 지금까지 성과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노총이 생긴 거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잖아요. 또 지금도 그 싸움에서 이기는 부분에 민주노총이 큰 힘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해하는 거 더 멋지게 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노총이 갖고 있는 우리 세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편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함께 하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기에는. 아직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길이 멀지만 그 꿈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뤄내십시오. 화이팅! (8월 9일) 민주노총 팟캐스트 노동과 세계 18번째 방송입니다. 익숙한 분들 목소리 먼저 들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에 얘기해 주신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들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첫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집회 혹은 시위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신뢰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 혹은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꿔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민주노총은 높은 담을 쌓고 우리만의 성체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많은 관심과 질타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발칙한 상상 또다시 앞으로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윤입니다. 발칙한 상상 또다시 앞으로 이렇게 주제를 뽑은 이유는 양 부위원장님 페이스북 자기소개에 발칙한 상상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어떤 의미로 이런 소개를 택하신 건지. 공무노조 위원장을 할 때 아마 산별위원장 중에서 가장 먼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들, 이것들을 조합원과 그리고 우호적인 분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민하면서 많은 상상들도 했고, 특히 상상이란 것은 다들 다르겠지만은 굉장히 즐거움을 줘요. 거기에 발칙한 상상은 뭔가 좀 새롭고 그리고 접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 상상이 또 절실하고 간절해지면은 현실화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좀 더 발칙하고 그런 상상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민주노총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발칙한 상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발칙합니다. 근데 발칙하다의 사전적 의미가요. 몹시 버릇이 없거나 아주 괘씸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버릇 없고 괘씸한. 그러십니까?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단어 프리라고 보고요. 그 의미는 아니고 뭔가 그전에 관성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들, 그 생각도 뭔가 좀 획기적이고 그런 발칙한 생각들을 해보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노동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우리 민주노총 활동가, 간부, 임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발칙한 상상 얘기할 텐데 앞서 그 유명 인사들이라 해도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생각 녹음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물론 좀 아니다 싶은 것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서로의 정보와 그리고 처해진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신 목소리를 보면은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다는 것들, 그리고 지금 뭔가 이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경직성이 있다, 특히 비정규 저임금 관련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문제는 민주노총도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지적한 또는 조언을 하신 대로 민주노총이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런 애정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민주노총은 주문하는 내용들 관련해서 조직 내에서 좀 조직 문화를 좀 가다듬고 사업에도 철저하게 좀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2008년 촛불을 겪으면서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노총의 문화, 조직 문화 혁신, 이 얘기는 뭐 빠지지 않고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민주노총 밖에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뭐 우리 충분히 듣고 하고 있습니다. 발칙한 상상 얘기하기 전에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또 알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공무원, 뭐 그 어린 시절부터 라이프 스토리를 풀어내긴 그렇고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네네. 왜 공무원 하셨는지, 그다음에 어쩌다가 또 공무원노조 위원장까지 하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 좀 짧게 그럴까요? 예, 해보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어허.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공무원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담배와 술을 안 하셨고요. 정말 그 전형적인 공무원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답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그 시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었고,
그래. 그러면은, 아버지와 같이 뭔가, 일을 하더라도, 사명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공무원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90년에 제가 이제 공무원 입사를 하게 되고요. 쭉 일하면서 저는 사실 어려운 부서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첫 발령지도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유배지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 민원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한번 들어가면은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사무소. 경기도와 인근에 있던 그런 동사무소라서 이렇게 민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쭉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을 한 큰 계기는 복지행정과라고요. 네. 생활보호 대상자, 지금 이제 국민급 기초수급자라고 하지만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또 그분들을 함께 돕고 있는 복지관이랄지 이런 시설을 담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그쪽은 이제 규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에 또는 뭐 서비스, 네네. 복지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 마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계기가, 직장협의회,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지자체장들이 기초자치제가 되면서 임기마다 이제 선출돼서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청장인데 당선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아마 서울을 전부 다 한두 개 구를 빼고는 전부 다 당선이 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직원의 10% 이상을 전부 다 돌리는 걸로 강제로 순환, 예, 순환 강제 근무? 순환. 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자기와 고향이나 이게 다르다든가 또는 자기 편이 아니다라는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부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노조의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다행히 10%가 아니라 아주 소규모 인사 요인만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승리를 했던, 그게 가장 노조를 했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돼요. 예. 9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거고. 네네. 노조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노조가 참 파란만장한. 네. 지금도 뭐 엄청난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의 역사랄까요? 네. 뭐, 수석 부위원장님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 노조의 역사를 할 만한 분인데, 그죠? 예. 공무원 노조 지금 한 12년째입니다. 참 부침도 많았고, 정말 환호하고 힘을 받았었고, 때로는 서로 반목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피와 눈물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 선배인 우리 정교조 동지들의 투쟁도 있었지만은, 저희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출범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 전에 이제 직장협의회라는 네. 법률이 99년에 아마 제정됐을 법률로 겁니다. 된 예.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직장협의회 법률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전국 공무원 직장 협의회 발전연구회 이렇게 전공연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직장협의회 법률에 보면은요, 전국 단체를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네. 지금도 공무원 노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별 노조의 속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신용만 하는 법이었지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에 직장협의회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아마 노무현 정권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총파업을 하게 되죠. 2004년 11월입니다. 네. 총파업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전에는 원래 공무원 노조법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조합법. 공무원 조합법과 공무원 노동조합법은 다르죠. 뭐 이름부터 노동자, 노동이 일단 빠져 있는 거네요. 노동자, 노동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 그래서 연가파업도 하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투쟁에 승리를 해서 공무원 노조법이 탄생이 됐는데 이 탄생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한 단결권도 보장되지 않고 0.8권 정도 물론 단체 행동권은 전혀 주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11월에 초유의 또 공무원노조 총파업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징계자가 나타났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해직자만 그 당시 한 420여 명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징계하는 동지는 몇천 명이 됐었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당시 징계는 한 3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년이네요. 총파업을 한지 지금도 한 135명의 해직 동지들이 열심히 현장에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웠던 점 2007년입니다. 2007년에 갈라섰죠. 예.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선단 말이 좀 너무 급한 거 어쨌든 좀 조직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었죠. 네. 그거는 이제 법내 법외의 논란도 있었고 또 정책 입장의 또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2007년에 좀 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로 이제 분화가 되고 근데 여기서 참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정당을 보더라도 한번 분열되고 또는 뭐 갈라서게 되면은 다시 합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공무원노조는 2년 만에 다시 이제 하나로 됩니다. 그러면서 법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이 세 단위가 3주체가 이제 다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조합원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어요. 상층에 있는 동지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 판단을 합니다. 조합원들은 분명히 통합에 100% 가까운 통합에 찬성을 보내줬다는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통합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또 가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정부에서는 아마 그때 이명박 씨가 외유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답니다. 정보기관에서. 아마 세 단위 통합 공무원노조 만드는 것은 뭐 7, 80%가 넘을 것 같다. 그러나 민주노총 가입은 아마 30%, 40%. 저도 기억나요. 이러저러한 추측들이 있었죠. 네. 안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70%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민주노총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규모 노동조합 KT랄 지령들이 빠져나가면서 보수 언론은 좌초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시대는 갔다, 이제. 근데 뭐 어쨌든 그 이후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면서 사실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많은 국민들 또는 민주노총 우리 조합원들에게 보다 더 사회적 역할들을 해야 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은 기대를 계속 좀 해주시고 많은 지지도 해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 주체가 통합하는 통합 공무원 노조 위원장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한 역사를 다시 묶어내는 이런 과정을 유지하기가 그죠? 상처도 많았었고 두 조직
저는 이 통합에 가장 또 큰 역할을 했던 게 우리 법원에 있는 네. 법원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 사실은. 네. 그 역할이 굉장히 컸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조합원의 생각, 조합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통합으로 종결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힘든 것은 이거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역사에서의 많은 투쟁을 통해서 우리 해고 동지들이 계시는데, 이 동지들이 이제 두 곳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또 그 갈등에 분화되고 나서 서로 더 큰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조직이 달라졌으니까 또 해직 동지들끼리의 또 골도 더 깊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치유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 물리적 통합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좀 화학적 통합을 이룰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저 있을 때 이제 시작됐던 게 해고자 복지투쟁들이 본격화되면서 농성투쟁들을 시작했죠. 뭐 저 개인의 이제 생각일 수 있는데, 쭉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특히 이제 여의도에서 농성을 많이 했죠. 아마 공무원 노조의 땅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항상 그 장소에서 뭐 겨울도 보내고 여름도 보내고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서로의 앙금이 있던 동지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도 했을 겁니다. 좀 멋쩍기도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웠으니까. 근데 이게 몇 번 함께 같이 하게 되면서 서로 많은 것들이 교감이 됐겠죠. 그리고 투쟁 일정이 끝나거나 또 다른 비는 일정이 있으면은 또 해당 조끼리 소주도 한 잔씩 들이켰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많이들 정말 풀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부대 끼면서. 부대 끼고 투쟁하면서. 네. 그러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네. 만나서 일단 더 싸우더라도 만나서 더 싸우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존중과 또 화해가 되는 것이지, 만나지 않고 뒤돌아서 얘기만 한다면은 점점점 멀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이 시간에도 행안부 후문에서 복직투쟁을 계속하면서 노숙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동지들, 현장에서 많은 이런저런 얘기, 해고자 동지들한테 얘기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 동지들이 바로 공무원노조, 어떻게 보면은 피와 눈물의 역사라고 하는 공무원노조의 역사를 쓰신 소중한 동지다라는 것들은 아마 현장에 있는 현직 동지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박근혜 이 정권 맞이해서 힘찬 투쟁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경건해집니다. 이 공무원노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발칙한 상상으로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발칙한 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경건해집니다. 노동자이 원래 이렇게 경건한가요? 조금만 더. 이제 팟캐스트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정보 전달. 네. 그다음에 감동. 그다음에 재미. 예.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황금 비율이냐, 이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경건함스럽게 아니 그 정보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통합공무원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으로서 그 해고자들 복직투쟁들을 어떻게 했었는가까지 온 겁니다. 근데 또 있죠. 이제 그 후의 과정들이. 아니, 이게 참, 저는 정교조도, 당연히 참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지금의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통합 공무원 노조, 야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예컨대 세 개의 노조가 하나로 된 건데, 전부 합법 노조였잖아요. 근데, 통합했다는 이유로 불법인 것이 아니고, 오직,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괘씸죄, 이걸로 아직도 그죠? 합법 이른바 노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고 그야말로 분통 터지는 노릇인데 또 그 과정에 또 계속 중심에 서 계셨으니까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것은 뭐 공공의 선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이라고들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하고 너무 지금 다른데요. 사랑은 가장 고결한 형태가 정치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에 나오는? 14일 날 우리 한국에 오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성하께서? 예. 어이구야. 그렇군요. 그분의 말씀은 정치가 그렇게 정말로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정치는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정치인을 어떻게 보느냐?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신뢰가 없다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좀 과문한 탓에 잘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겪은 보고 있는 정치인은 어느 구석도 고결하거나 깨끗하거나 고개를 곧자도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리 발칙하게 생각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근데 교황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고결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정권, 정치가 그렇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 권리, 뭐 헌법적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노동상권의 문제가 정권의 유불리로 정권이 공무노조를 인정하면은 불리할까 유리할까? 공무노조를 법의 노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법 노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우면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공무노조를 덧칠한 거죠. 이게 지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깜짝 놀랄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사실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후보 시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노동기본권 관련해서 노사 관계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써주는 대로 했을 거예요 아마. 개뿔이나 무슨 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교조마저 법의 노조와 하는 것 결국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정교조가 정부를 대상으로 많은 교섭과 투쟁을 하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들을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을 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 헌법의 가치인 노동상권마저도 그렇게 유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 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께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는 민주노총 구조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민주노총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에 지역본부가 16개가 있고 가맹조직이라고 하죠. 그 16개가 있고 그중에 이제 중요한 조직들 뭐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정교조 뭐 이렇게 있는 건데 그 4개 말고도요. 12개 노조. 산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고 이게 다 일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총연맹, 그러니까 연맹들의 총합인 거죠. 네. 총연맹. 이제 위원장이나 주요 직책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또 전체 그 16개 연맹과 16개 지역 본부의 이익에 복무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자기 소속 친정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기우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짠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제 비대위 이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시절이셨나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죠. 방한함 노동부 장관이 어쨌든 뭐 취임 인사차 이제 민주노총에 왔고 뭐 저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무원 노조 합법성은 뭐
설립일정 곧 됩니다. 네, 네.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를 예. 직접 했어요. 예. 공무원 노조 위원장 출신인 당시에 이제 위원장 격인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그래놓고 결국은 이날 이때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속상하고 이게 일국의 장관쯤 되는 자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 속칭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바지 사장만 도 못하는 장관. 네. 바지 사장도 못할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내각의 역할. 이게 바로 현재 박근혜 정권의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와 공무원노조가 끊임없이 교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요건들을 서로 상의를 해서 합의한 거죠. 그렇죠. 예. 법률적, 예, 행정적으로 예, 문제없게. 예, 예. 예. 그래서 보안에서 설립신고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설립신고 불가의 입장이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일 이제 설립신고 여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할 수 있는 이 민원 처리 기간이 있거든요. 내일이라 하면은 오늘 그 노동부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가 뿌려집니다. 공무원노조 설립 관련해서 브리핑이 내일 2시에 있겠습니다. 저는 그걸 기자들에게 받아보고 설립 신고가 가능하는구나, 그렇게 결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설립 신고의 불가의 입장이 그때 섰다면 브리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연기할 이유가 없죠. 브리핑을 네. 연기했거든요. 갑자기 한 2시간 남겨놓고. 예, 저도 뭐 그때 대변인이었었기 때문에 잘 알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은 당시 이제 위원장 당시 이제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께 축하 멘트 네.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당일날 아침에 연기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설립 신고 관련해서는요, 아마 국장 과장인가 정결일 거예요. 그럼요.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신고 그렇죠? 사항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까지 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부처별 회의도 했고 뭐 유관기관 협의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 권리 관련해서는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 기본과 기준이 예. 없는 예. 정권인 거죠. 결국 노동부에서는 설립신고를 내주는 걸로 하고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바로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것. 결국 중원본 드리지만은 이 정부의 조직 자체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뭐 노동부 개별적으로 뭐 만나게 되는 노동부 관료들도 있어요, 가끔. 네. 그분들도 사실은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적어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가 또 어떤 십수년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노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은 또 그렇게 만들어줘야 공직사회가 네. 힘을 갖는 거죠. 근데 자기가 봐도 아니거든. 자기들이 봐도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방한남 씨도 연구자 출신 아닙니까? 이분도 아무리 봐도 이거를 설립신고증을 안 내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전문 관료들 전부 그렇게 여겼던 것을 다른 부서에서,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서,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의 그 훌륭한 인력들이 쓸데없는데 쓰여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뭐 몇백 대 일 된다면서요, 입사하려면. 그 우수한 인력들을 댓글 다는데, 이런 웃기는 진짜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 대단한 스펙 쌓아서 도대체 뭐에 써먹겠다는 것인지. 막 울분이 막 보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특히 뭐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월호 참사랄지 또 군의 이번에 뭐 참혹한 현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층의 문제들이 더 심각한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돌리면서 저는 책임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 고위 공직자로서 꼭 그 필요한 것은요. 그에 맞는 책임이에요. 승진하고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질이 생기면은 오히려 하위직 직원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가관이죠. 가관입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은 힘없고 시키는 대로 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가는 것. 부서만 이동하는 것. 이게 공무원 문화에 계속 변함없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누가 정의감을 세우고 누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 이건 아니죠. 그저 위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영혼을 갖고 싶은데 영혼을 갖지 말라는 놈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가 누가 한 것 같은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없게 만드는 문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 사고 전과 후 네네. 구조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어쨌든 뭐 가장 좋게 보더라도 구조를 못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군, 경찰, 그다음에 공직사회, 그다음에 민간 사실은 대단히 우수한 자원들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온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그게 예컨대 이명박 정권 혹은 그 전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분 1초가 급하다. 근데 아니 그걸 최종 지휘해야 될 분이 뭐 7시간인가? 뭐 사라졌었다면서요. 네. 이게 뭐 하는 꼴이냐는 것이죠. 그 7시간 동안 사라졌다는 것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비서실장은 개인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근무 시간에도 개인 사생활이 존재하는구나. 저는요, 근무 시간이 아닌데 집회에 나왔다고 해임이 됐습니다. 생존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정권이. 토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서울역에서 정교조 공무원들 탄압하지 말라는 집회하고 바로 연이어서 야 4당인가 그때 3당인가 됐을 겁니다. 주최로 규탄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걸 채정해서 5명, 저를 포함해서 5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권. 그게 사실 권력의 민낯이에요.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 사생활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한 대통령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물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주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근무 시간에 다른 사생활을 즐겼다면은 당연하죠. 사생활은 사생활이다. 사생활을 즐겼을 것이다 생각돼요. 무엇인지는 곧 밝혀지겠죠. 근데 무능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은폐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추문까지 해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저는 뭐라 그러죠? 근거가 희박한 의혹. 흔히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근데 사실 상당한 거부감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하필
조선일보가 먼저 깠죠, 네. 그죠? 네. 정윤회하고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불과 며칠 전에는 또 일본의 극우신문이라고 얘기하는 산케이. 산케이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뭐 이런. 이게 참, 국제적인 창피이고요. 그리고, 그쯤 되면 좀 가만히나 계시든지, 뭔 1분 1초, 뭐 1벌 100개, 또 뭐 며칠 전엔 또 명량 영화 보러 갔다고 또 자랑질을 또 잔뜩 해놨던데, 참 우울합니다. 이게 뭐 아무리 발칙해지려고 해도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래서 발칙할 여지가 별로 없네요. 여러 정황을 보건데 우리가 얘기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지극히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그 유병헌 사체 발견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체를 교체했다. 또 뭐 누가 타살하고 바꿨다. 그다음에 국과수의 지문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바뀐 사람 거 뭐 했다. 또 유병헌이 이미 밀항을 했다. 이 정도의 얘기들이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합리적 의심이 될 만한 허점들이 너무나 많이 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자국의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 대통령은요, 크나큰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만큼의 책임을 가져라는 겁니다. 근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놈 얼어 죽을 1벌밖에를 얘기하고 있고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의 영혼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써준 것을 읽긴 읽는데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노안이어서 이제 수첩도 잘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 국과수에 한번 의뢰. 제대로 써주지 않아서 그럴 것 같고 아니면 수첩을 제대로 못 읽는다? 띄엄띄엄 읽어서 그러나? 뭐 명량 영화 봤다면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뭐 민관 군이 일체가 되어 뭐 국난을 극복한 뭐 이런 얘기. 사실 뭐 아버지 얘기네요. 예? 아버지 얘기. 냄새가 나요, 아버지 냄새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뭐 표를 끊고 아니 지금 표도 안 끊고 영화 보시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량의 메시지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거기 명량 보셨어요, 근데 혹시?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아껴보고 있습니다. 봤는데 모르겠어요. 뭐 명량 영화 자체를 가지고 평하자면 저는 좀 불만스러운 지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 감독이나 메시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두려움을 어찌 극복할 것인가 이겁니다. 리더십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뒤에서 호령하지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홀로 싸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른바 민군관의 일치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대통령, 행정수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뒤에서 호령하죠. 1벌 100개. 육참총장이 사표를 썼잖아요. 1초도 비워둘 수 없다. 7시간 동안 뭐 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바로 나오잖아요. 뭐 누구나 사실은 이거는 일부러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얘기가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것들도 간파 못하. 이 생각이 진짜 너무 없어서 좀 불행한 것이. 아예 뭐 세월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우리가 세월호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세월호를 안 다룬 적이 없습니다. 한번 다 얘기를 했고 신승철 위원장님은 심지어 방송 중에 울컥 하시는 바람에 내가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또 다르시잖아요. 나름 느낌이랄까 생각이랄까 또 뭐 앞날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7월 2일부터 9일까지였던가요? 유가족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무능한 정부 그리고 국회 믿지 못하겠다.
전국 순회. 네, 전국 순회를 네.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슬퍼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슬픔을 슬퍼하기도 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서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국민에게 그걸 요구하게 됩니다. 요청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1박 2일 일정을 함께 했었는데요. 원주와 쭉 거쳐서 의정부로 가는 1박 2일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분들하고 눈도 못 맞추겠고, 어떻게 해야지? 또, 혹시나 내가 그분들에게 걸리는 행동과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됐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뵌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거의 얘기를 하지 못했죠. 그냥 묵묵히 서명운동 선전하고, 메가폰 들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들, 이렇게 쭉 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쉽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한다는 것도. 이제 1박을 하면서, 그 저녁에, 술을 이제 좀 했습니다. 저녁 전부 다 일정이 끝나고 나서 가족분들하고 함께 했던 분들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울고, 웃고, 울다가, 웃다가, 애들 생각나면 또 눈물 뻥뻥 흘리시고 이런 계속 그런 저녁이었어요. 저도 참 많은 것들 느꼈고 또 그분들도 그 전에 민주노총이나 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 관련해서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 관련해서 관심이 사실은 없었답니다. 그거는 나의 일과 관련이 없는 일로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게 저는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문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이 문제, 모든 문제는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선의 전쟁터에 최고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너지면은 바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마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됐고, 민주노총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고,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에 함께하는 이유가 이거는 조직적 노동자 우리가 좀 어떻게든지 가족들과 함께 해서 정부가 노리고 있는 시간 끌기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야무야 지내는 것, 보내려고 하는 것들, 이걸 민주노총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특히 또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 휴가 피크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미 결정을 해서 휴가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농성장인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하면은 우리 유가족분들 더 힘들고 그러실까봐 각 조직이 또 우리 총국도 마찬가지로 함께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단식을 계속 유지해 가자 이런 결정도 했고, 저도 하루 단식을 쭉 하면서 목이 쉬었어요. 사실 메가폰 들고 계속해서 하는데, 저는 메가폰 들고 거의 몇 시간을 서서 했는데요. 다리 아픈지 몰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 일이었습니다. 제 아이였고, 또 특히 아이들 말고 인천 쪽에는 이번 피해 본 시민들이 또 계세요. 네, 많이 그분들은 소외되셨죠. 힘든 상황이신데 그분들 얘기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집회 끝나서 광화문에 비 많이 온 날 이동했을 때
저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이 희생된 분들까지도 함께 언급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유가족들 참여, 그리고 정말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독립적으로 부여된 그런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민중에게 복무하는 민주노총의 자세이고, 또 아까도 유명한 분들이 쭉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민주노총이 바뀌어가는 방법,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100일째 되는 날 전에는 팽목항에 갔는데 예. 그 가족들 술 드시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모 신문에서는 뭐 유족들이 뭐 술을 먹고 있더라. 아니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술도 못 먹습니까?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견디지 못해요. 예, 견디질 못해요. 못해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마치 무슨 흠집 내려고 이런 참 이게 그래서 이 세월호의 과정을 보면서 막말하거나 무슨 뭐 엉뚱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집권 여당 사람들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아직은 굉장히 낮구나. 그래서 이 광화문 농성장이 울들목이고 세월호 특별법이 명량해전이다. 이걸 넘어서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다. 이건 뭐 정치적 이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누가 정치를 하든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맞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못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는 이 사회가 낳은 변종들이에요. 변종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나의 자식이라고 한 번만 생각했다면은 다르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저는 아까도 그 정치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치 관련한 게 너무나 이 불신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관료들이나 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들이 들을 때는 이거 처음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정치는 어머니 마음으로 해야 된답니다. 어머니 마음. 아까는 교황 말씀하시더니 어머니 마음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어머니가 자식들 가운데 약한 아이에게 신경을 더 쓰듯이 바로 정치는 약자를 돌보고 사회 통합과 역사를 둬야만이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아마 룰라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 가장 약한 아이에게 그것을 돌보듯이 더 신경을 쓰시. 지금 정치가 가야 할 곳, 또 정치가 필요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회사 사장이겠습니까? 정부의 고위 관리겠습니까?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부위원장님 나이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애들이 네, 고등학교 다니거나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네, 그다음에 곧 군대 가거나 뭐 군대 갔거나. 근데 내년 갈 예정입니다. 네. 이런다 보니까 이 자주 자기 현실의 눈인 자기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내 아들 내 새끼 피해 갔다고 끝인가? 이거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난 이 정권이 나름대로 위기를 자기들 딸이나 잘 피해 간다고 피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적폐가 쌓이는 겁니다. 적폐를 해소하기는 그냥 자기들의 악업을 쌓는 거죠. 악업을. 그래서 너무 길어요.
2년 안 됐잖아요, 아직. 박근혜 정권. 너무 길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길어도 결국은 그 시간이 오긴 하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랬고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명박의 내성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개짓을 치더라도, 시간은, 국방부 시간은 돌아가고 있고, 시간은 오는데, 다만, 이명박 있을 때와 좀 다르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노총의 역할들을 강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우리가, 임원 직선을 결정했기 때문에, 올해 치러지는 임원 직선에, 우리 민주노총 전체의 조직적 역량들을 투입해서, 이 직선제가 민주노총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직선제 또 말씀을 하실 건데, 특히 이번, 저의 바람이라면은 발칙한 상상입니다, 이거는. 이번 임원 직선제에 나오는 후보들은요, 노동자 대통령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직선제니까. 갑자기 무거워졌나요? 아니요. 아예 뭐 직선제 얘기 좀 하죠. 예. 직선제를 담당하는 임원이시잖아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노총은 단일 조직이 아니죠. 네. 16개 가맹 조직이 있는 거고, 각각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니, 단일 조직이 아닌데, 직선제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한 10여 년의 논란과 논의 끝에 올해 내년 임기가 시작되는 민주노총 임원은 직선으로 뽑는다. 임원이 아니죠. 사실은 위원장, 사무총장 이렇게 될 텐데 수석 위수사라고 하죠. 위수사 3명을 조합은 직선으로 뽑게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책임지셔서 민주노총의 실력을 보여주셔야 될 최고 정점에 계신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주노총 위수사 임원 직선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조직 내의 임원 직선제는 굉장히 무거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안이었고 또 결정이었죠. 이 무거운 결정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은 초창기에.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임원 직선제 시행을 둘러싸고 위원장이 사퇴할 만큼, 지도부 사퇴할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임원 직선위원회를 만들고 쭉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임원 직선위를 첫 번째 개최하면서 금기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임원 직선제 할까 말까 얘기는 하지도 마시라. 임원 직선위원회는 당연하죠. 예. 임원 직선을 원활하게 치른 일이 맡겨진 일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원 직선은 민주노총 혁신 방안의 하나로 제출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조합원들 조합과 조합 중앙과 총연맹과 우리 조합원 간의 간격들은 계속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상층과 좀 멀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고 조합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들 속에서 민주노총을 변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제출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노총의 내위원장을 내순으로 뽑는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된 이상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게 되고요. 공고가 10월 2일 날 나올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선거인 명부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방송이 8일, 9일부터 나간가요? 이게? 9일자로 예. 하죠. 11일자로 임원 직선의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현재 총국 체제를 개편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국이라 하면 사무총국을 의미합니다. 총연맹 사무총국을 개편하게 되는데 직선 사업본부가 출범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꽤 많은 이제 인원들이 보강돼서 전체 임원 직선 추진에 따른 현장의 조건과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그리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 초까지 지역에 있는 3개월까지 포함한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지역 순회 교육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제 모의 투표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함께 하게 됩니다. 실습도 하게 되고 어쨌든 관건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선거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지만은 가능하다는 이유는 단사 모든 회사의 노동조합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는다. 다만 뽑는 방법이 다양할 수가 있겠죠. 투표의 방식이 좀 다양할 수도 있죠. 이 방식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런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 기준도 너무나 높은 기준으로 하면은 또 안 되죠. 그래서 선거의 원칙인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관행상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지침을 지금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규약 규정은 전부 다 정비됐고요. 일부 지금 현장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규정을 좀 완화해달라는. 그래서 그게 8월 28일 중앙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그 내용대로 중집에서 전부 다 확정을 했고요. 통과되면은 전면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선거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직선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조만큼 많은 회의와 토론과 그다음에 선거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을 한 계단만 더 나아가면, 한 울타리만 더 넘어가면 민주노총 전체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조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직선제 과정 아닌가 싶고요. 이 엄청나게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신데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공공부문, 그다음에 정부 관계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잠깐 얘기해 보죠. 네. 저 지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이유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편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낭떠러지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뭔지도 모르고 읽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논두렁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공기분, 이른바 공공부분 관련한 정상화 계획. 저희는 이제 가짜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라 하고 우리는 비정상의 일상화 구조화, 가짜 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공공기관의 문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역대 정권들이 다 건드렸던 것 같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나? 이런 자성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건 다 저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나 우리 조합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도대체 주요 원인이 뭐냐? 방만경영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부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공공기관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원인은요. 첫째는 역대 정권의 정책 실패입니다. 4대강 누가 했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 하지 말자고 했어요. 얼마 전에 또 뉴스 났습니다. 감사원. 이제 뻥뻥 터지고 있는데, 그 이명박이 아직도 왜 구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로봇 물고기 보셨죠? 57억이요? 누구 개 이름입니까? 어디? 자, 무엇이 공공기관을 부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가? 이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낙하산 기관장을 꼽아내린 거예요. 왜 자고 있는 잔이윤을 또 왜 부르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분 잔이윤, 나이도 엄청 많더만. 자고 있는 잔이윤을 불러가지고 상인감사로 관광공사. 자고 있는 사람 관광공사 뭐 하라고. 끔찍합니다. 78세. 물론 건강하셔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은 정말 좀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선거에 좀 도움 줬다고 꽂아내리는 것. 이게 바로 박근혜 씨가 얘기하는 정상화입니다. 노동자들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요구는, 노동조합과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자. 공공기관을 어떻게 정말로 진짜로 혁신할 건지, 그리고 부채와 방망 경영의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 얘기를 하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에 전가합니다. 마치 부채 규모의 우리 복지는 0.003%가 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복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국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 이간질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뭐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노동개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진짜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 만들자. 낙하산 문제 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낙하산 인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규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체 노동조합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임명이 돼서 기자들에게 워딩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노동조합과 얘기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런 얘기도 없었고 얼마 전에 만나자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방적으로 또 연기를 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상에 그냥 던지는 얘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 지금 공대비를 꾸려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중점 총파업 기간을 정해서 최고조의 투쟁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내 노동교섭의 틀에 나와서 노동조합과 얘기를 해서 진짜 공공기관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교섭을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합니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그러게요. 그래서 국민들 바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바빠요. 참 우리 공직사회도 그러하고 공기업도 그러하고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 우수한 인재들을 어떤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끈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할 일이죠. 권력 핵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분들은 프레임 짜는 데만 능합니다. 적으로 돌리잖아요. 공공부문 노조, 찰밥통, 귀족, 이래가면서. 네. 그래서 사실 730 선거를 전후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해 투표할까?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걸 그냥 막연한 건 아니고, 네.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기회조차 없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자기
눈 자기가 찌르고 제발 1등 찍는 예. 이런 투표를 예. 하더라. 뭐 현재라도 이런, 유지하자. 네, 뭐 그런 거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민주노조 운동, 노동운동, 민주노총의 역할이겠죠. 네. 아유, 긴 시간 길은데 얘기했고. 꼭 그럼요. 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꼭 하실 꼭 말씀 할 얘기가 있어.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참. 공무노조 얘기하면서 공무노조 현안 과제 관련해서 그게 좀 빠졌어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 군인연금인가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연금 관련해서 얽히고 설키고 그냥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새누리당 맞죠? 당이 아주 합해서 새 당에서 공무원연금을 계약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보도를 이미 이제 여론에 또 한번 흘려보는 거죠. 아마 곧 그 새누리당 안을 발표할 모양인데요. 공사가 굉장히 후슬렁거리고 있고요. 특히 이 공무원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연금을 연금답게 하라는 겁니다. 연금을 하향평준화 시키지 말고 오히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투쟁 방향을 세우고 있고요. 이 공무원노조에서도 공무원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공무원연금은 더 받고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월급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전에는 다 박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서도 한 80% 선이 미만일 겁니다. 100인 이상의 사업, 일반 기업체. 기업체, 비교해서 현재 뭐 80% 미만의 지금 급여, 임금을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연금을 연금답게 하고 공무원 연금과 통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특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반대로 공무원들이 제한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줘야 되고요. 정치기본권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살면은 그것도 받지도 못하고요. 또 파면하면 자기가 낸 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어떤 성격이에요? 연금은 낸 대로 파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금이 사회보장적 노후보장이라면은 파면 받는 사람들, 금고 이상 받는 사람들, 연금 다 줘야죠. 그러면은 일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어쩌지 잘못해가지고 실형을 사러 들어갔어요? 그럼 연금 안 줘야 됩니까? 제한적 요소가 너무 공무원에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단순한 비교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공무원들도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자폭이 워낙 크니까 그러나 이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 적자의 폭이 왜 커졌냐면은 그 전에 책자를 저도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적자폭이 커진 이유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IMF 구조조정이 있었대요, 그때. 한 11만 한 3천 명 있었는데, 그때의 퇴직급여가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4조 한 7천억 정도, 현가로 하면 한 9조 3천 정도를 지급한 거예요. 그 목적 외로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2005년에 철도공사 공사화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또 비용을 전가시켰어요. 지금 현가로 보면 한 3천억이 넘는 돈. 그 다음에 뭐 군 복무 소급 부담 미담액도 있고 특히 뭐 다양한 것인데요. 그래서 현가액으로 한 24조 정도를 공무원의 연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겁니다. 그것들이 누적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하도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 민주노총 조합원들께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것들, 또 목적 예외로 사용해서 그만큼 부채 또는 적자폭이랄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국가는 반드시 사용자가 책임을 하듯이 국가도 공무원을 채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 역할들을 하게 만들고, 앞으로 아마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그 연금을 연금답게 할 수 있게 요구하는 걸 알지, 이 투쟁들이 쭉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좀 귀를 기울이시고, 공무원들의 문제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허물어지면은 우리는 또 허물어집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용돈을 받는 걸로 국가에서 설계를 했다면은, 노후에 무슨 용돈 받고 왜 삽니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연금, 말이 연금이지. 차라리 그러면은 국민용돈이라고 정하세요. 연금을 하지 말고. 돈은 용돈 주면서 무슨 놈의 연금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통합도 이 두 개 연금 통합하는 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공무원들의 목소리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별도의 꼭지를 잡아서라도 한번 이 문제는 진지하게 다루고 우리 얘기가 옳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대안들, 사회적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대한 진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관련해서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정부. 그렇습니다. 세월호 문제 진상규명하자는 것들,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연금의 특수한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 얘기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도 하지 못하는 그 잘못된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 매체라고 하는 매체 중에서도 당사자를 빼고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이러는데 글쎄요. 그거는 결과는 차치하고 과정, 프로세스에서 전혀 진보답지 않은 것이죠.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공직사회가 고립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시간 얘기했습니다. 이게 충실하게 전달됐는지는 어떠세요? 뭐 몇 가지 좀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이니까 나중에 혹시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 계약의 문제 관련해서 따로 한 꼭지를 만들어 주신다면은 좀 더 좀 쉽게 또 준비하고 해서 제대로 좀 상황들을 알릴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 노동의 문제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도 무거워요. 사실은 무겁고 그 무거움은 민주노총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직된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어느 조직보다 사실은 큰 희망으로 자리매김도 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 엄숙주의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좀 재기발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발칙해야 되는데. 발칙하기도 하고 상상이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직 내에서도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다시 이 조직이 강화되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년 노동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 같은데 과거에 여러 가지 거 있잖아요. 뭐 물론 과거를 뭐 되돌아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옛날 얘기는 모르고요. 저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하고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고 앞으로 나아갈 것,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함께 호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이 바라는 것 아닌가. 다만 민주노총의 책임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투쟁은 좀 더 엄숙해지고 아직 좀 더 강해지고 또 연대도 더 강화하는 것 이게 뭐 현재 우리에게 놓여진 큰 뭐랄까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뭐 힘 있는 얘기 또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즐거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거는 처음이니까 나중에 한다면 좀 더 재밌게 또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을 약속을 드리죠. 네,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성윤 수석부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녹음을 마친 직후 그야말로 괘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만적인 세월호 특별법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필요 없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대입특례 개나 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밀실야합, 거짓 특별법 필요 없다. 진실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교활한 여당과 비겁한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8월 15일 오후 3시 광화문에 모입시다. 광화문이 우리의 울tur목입니다.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일난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은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부딪혀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 모여라. 어차피 우리는 한 배의 운명이니까. 수많은 세월도 뻔뻔 난 알고 또다시 일어나 역사에 발맞추어 하나 둘셋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눈덩이 쇳덩이로 앞으로 불러.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